깜짝 놀라셨죠?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한글. 한글은 아주 먼 옛날 세종대왕 때부터 썼을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그때는 훈민정음이었습니다. 맞네. 그때부터 한글이라는 단어를 쓴 게 아니거든요. 이때 생겨난 이 한글이라는 말을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죠. 와, 벌써부터 몇 대 맞았는데요, 선생님. 그죠? 자, 그렇다면 이 한글이라는 이름을 지은 분은 과연 누굴까요? 성이 어떻게? 성만 알려주면 알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요? 진짜 아니, 성만, 예. 조나단은 성만 알려주면 무조건 알죠. 얘기해주면. 네. 쭈. 너무 잘 알죠. 그렇죠. 주시경 선생님. 정답. 안 해요. 바로 이분입니다. 국어학자 주시경. 일제강점기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1913년 주시경이 우리 글을 대신할 한글이라는 단어를 만든 거죠. 연구위원님, 그러면 이전에는 한글이라는 뭐 말을 안 썼던 거예요? 네, 안 썼습니다. 처음에는 배달 말글로 썼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 글자를 뜻하는 한나라 글로 썼어요. 근데 한나라 글이 너무 길죠? 네. 그래서 줄여서 한글 용어로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글을 가리키는 한나라 글을 줄여서 한글이라고 칭하기 시작했는데요. 후에 하나, 크다, 바르다라는 의미가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글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된 우리 글. 이런 한글의 아버지이자 우리말 연구에 일생을 바친 주시경에게는요,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말 사전을 만드는 겁니다. 사전을? 네, 너무 의미 있네요. 맞습니다. 주시경은요, 언제라도 우리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던 겁니다.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의 언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말을 우리 글로 정리해 놓은 사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연구위원님, 그럼 이때까지는 그 우리 한글 사전이 없었던 건가요? 1910년까지는 사전이 없었습니다. 사전은 그 언어를 쓰고 있는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 생활 방식이 녹아있는 언어의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빼앗긴 일제강점기 주시경 선생은 사전 편찬이 하루바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 이 사람들에게 이 사전은 너무나도 간절하고 너무나도 소중했던 거예요. 우리의 말과 글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 위기감 속에 이 사전을 바라본 겁니다. 이때 주시경은요, 우리말 사전을 꼭 완성해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전력을 다합니다. 자, 그렇게 1911년 주시경은요, 제자들과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조선어 사전 편찬을 계획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만들려고 했던 사전의 이름 뭐였을까요? 뭐 한글 사전? 자, 보면 굉장히 좀 익숙하실 텐데요. 보시죠. 바로 말모이였습니다. 말모이? 이거 영화. 네, 맞습니다. 이현 씨 말모이 아시죠? 말을 모으다. 그렇죠. 맞네. 말모이. 네, 그래서 말모이가 되는 것이죠. 그때 지은 이 이름이 사전을 나타내는 순 우리말의 어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자, 일제로부터 우리말을 지켜내겠다는 커다란 사명감을 품고 시작한 주시경의 사전 작업. 그런데 이 사전 작업은요, 불과 4년 만에 중단되고 맙니다. 4년? 응? 바로 1914년 주시경이 돌연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정말요? 이 주시경의 죽음 이후 사전 작업이 침체기에 접어든 지 어느덧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일제의 탄압 아래 우리의 말과 글은 점점 잊혀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1929년 조선어 사전 편찬 작업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띠게 됩니다. 그 주축이 된 인물들 누구였을까요? 이번에도 주시경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시경의 뜻을 이은 제자들이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를 만들고 그곳에서 다시 사전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깜짝 놀라셨죠? 예. 조선어 사전 편찬의 제시동물건 조선어 연구회. 자, 이 꺼져가던 사전 편찬의 불씨를 지핀 인물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이 사람. 자, 이금로. 이금로는요, 사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유학파 출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독일 베를린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초 엘리트가 1929년 귀국한 뒤 조선어 연구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유학 생활을 하며 직접 본 유럽의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모국어인 켈트어 대신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간판이나 도로 표지가 모두 영어로 표기된 걸 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우리도 일본어를 쓰겠구나, 우리가 저렇게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심합니다. 귀국하면 모국어를 지키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 귀국하면 꼭 조선어 사전을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일제히 감시도 살짝 비켜나 있는 상황. 자, 이 조선어 학기 사전 작업 수월하게 진행됐을까요? 뭐 통치가 감시가 덜하니까. 느슨하니까 조금 더 활발해지지 않았을까요? 네. 하하, 이게 시작부터요, 이 거대한 문제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거대한 무슨 문제였을까요? 거대한 문제? 자, 사전을 만들려면 사전에 어떤 말을 넣을지 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선에서 쓰는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막막함. 와, 맞네. 맞네. 게다가 한 가지 뜻의 단어도 지역마다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하나요? 사투리. 사투리. 그죠? 그래서 당시에는요, 지역마다 쓰는 말이 달라가지고 소통이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사전을 만들려면 전국 8도의 사투리를 모아야 됩니다. 과연 조선어학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학교 선생님들이 많았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은요, 사투리 수집을 위해서 학생들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학생 여기서 문제! 네. 조선어학회가 사투리 수집을 위해 받은 학생들의 도움은 무엇일까요? 있는 학생들을 어. 전국으로 보냅니다. 어허, 체험학습 느낌으로. 어허, 한 명은 광주, 어허, 한 명은 부산, 어허. 한 명은 제주.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달을 걸려요.
다시 모읍니다. 어허. 그 다음에 너희가 조금 배운 새로 것들? 익힌 어떤 사투리가 있냐 어허. 해서 만약에 다 받아요. 이건 어떻습니까? 맞아. 오다. 그러나 90%. 90%? 자,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아니, 학생들은 네네네. 여름, 겨울에 뭐가 있어요? 잠깐 정답! 좋아다. 네, 정답! 네. 자, 학생들을 여름방학 있고 겨울방학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면 이 몇 개월 동안 학생들을 보내요. 네. 학생들이 올라오면 네. 그거를 수집해서 넣는 겁니다. 정답. 이건 사실 뭐 거의 다 맞춘 건데 이 방학이란 거의 다 단어. 방학 때문이었네요. 다 맞춘 거였네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조선어학회는요,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여름방학 때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등학교 이상 학생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죠. 각자 지역에서 쓰는 방언을 수집해 오라는 과제를 냈던 겁니다. 재밌다. 자, 이때 조선어학회에서 수집할 어휘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펴낸 공책이 있는데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잡책. 여기서 이 잡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을 적은 공책을 의미합니다. 와. 자, 과연 이 물음표에 들어갈 공책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투리. 모은 잡책. 모의 잡채. 자, 사투리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간 곳이 어디일까요? 설날이나 추석 때 어디 내려가? 정답. 시골어. 맞아. 어두. 우리나라 조연! 말이잖아요. 정답. 조연. 정답. 오케이. 시골말.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정답. 정답. 그럼, 정답. 네. 정답. 제가 했잖아요. 3, 2, 1. 시골말 모의 잡채. 정답. 시골말 모은 잡책. 모으단 아니고 뭔가 이렇게 정답. 정답. 시골말 때려 잡책. 시골말 격파 잡채. 시골말 부서 잡책. 뭘 부셔? 아니 이거 왜 광산에서 내가 이거 왜 광산에서 내가 이거 나가 조용히 정답. 예. 정답했어. 자, 시골말 나 알겠어. 캐는 잡채. 오 비슷했어. 자, 정답. 좀만 더 하자. 자, 좋아. 시골말 캐기 잡채. 정답. 진짜. 이거는 누나들이 다 한 거를 가져간 거 아니에요? 와. 시골말 캐기 잡채. 와, 근데 저 진짜 시골말 케이크 잡채. 근데 벌써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좋아서 너무 좋아요 지금. 감사합니다. 캐네요. 금강 캐듯 전국에서 시골말 캐기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죠. 시골말 캐기, 맞네. 시골말 시골말 캐기. 캐는 거. 자, 그러면 안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단어를 써놓고 이렇게 있네요. 근데 그거를 그 어떻게 하는 거야? 옆에는 그 지방 시골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어떻게 쓰는지. 맞습니다. 아유, 이렇게. 근데 너무 잘 숙제를 잘 내주셨다. 그러니까요. 나였으면 너무 잘했다. 재밌게 하고 올 것 같아요. 저도요. 방학 동안에. 그러니까요. 맞죠. 네. 조선어학회는요. 많은 사람이 모인 이런 큰 회의를 여러 번 거친 뒤 1년 9개월 만에 이걸 만들어냅니다.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 바로 조선어학회에서 가능한 표준어 어휘집.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전국 각지에서 제멋대로 쓰이던 우리말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표준어를 결정한 겁니다. 1년 9개월 만에. 이 표준어에 이제 드디어 뜻풀이가 더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전 그렇죠. 나중이가 되는 거죠. 사전의 완성을 향해 성큼 다가간 엄청난 업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연구원님, 사실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표준말을 정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사전을 내려면은 표기법이 통일이 돼야 돼요. 이젠 또 표기법. 그래서 한글 표기법, 맞춤법을 통일했어요. 거기에
외래어를 통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야. 사전 하나 만들기 이렇게 어려워요. 아니 말이 안 나와요. 아니 왜냐면 그 과정을 저는 하루만 해도 바로 수기 죄송하지만 그만두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많아 단어가. 맞습니다. 게다가요. 1936년 10월 28일 조선어학회는요. 이 표준말 모음을 발표할 행사까지 개최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의미 깊은 행사의 축사를 맡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죠? 이 의미 있는 행사에 의미 있는 분이 축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사? 누굴까요? 바로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와. 3.1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직에서 활동했던 안창호. 자, 이런 안창호에게 이극로가 조선어학회 행사의 축사를 부탁했던 겁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정말 기대 어린 눈으로 마이크 앞에 선 안창호를 바라봅니다. 조선민족은 조상으로부터 계승해온 모든 것을 잃고 결국은 국가까지 잃어버렸다. 다만 조선어만은 보유한 상태이므로 이것의 보급 발달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조선어가 조상들이 이렇게 물려주신 거니까 잊지 않고 계속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렇죠. 우리 민족에게 남은 것은 조선어뿐이기 때문에 조선어 연구와 보급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어학회 회원들에게 감사를 표한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조선어학회 회원들 뭉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순간? 훈훈한 분위기를 깨부수면서 사방에서 달려나온 일제 경찰이 행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네. 축사하는 그 과정에서 말이죠. 일제는 우리 조선말을 말살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학회는 조선말을 유지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 안창호가 축사를 한다니, 게다가 나라는 빼앗겨도 우리말은 지켜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한 것은 일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학술단체로만 이 조선학회를 바라보던 일제는요, 안창호의 축사 사건 이후에 철저한 감시의 필요성을 느끼고 매서운 눈으로 조선어학회를 주시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이고야. 일제 형사들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감시하면서 매일같이 조선어학회 사무실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사전 작업 이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아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요. 계속 조여오는데. 조선어학회를 감시하는 일제와 일제에게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는 조선어학회의 그 팽팽한 줄다리기, 이 줄다리기는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됩니다. 사전 편찬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결국 일제 말기 조선어학회는 단체를 지키기 위해서요, 일제가 남산에 세워놓은 조선 신궁에 끌려나가 참배도 올렸고요. 일제가 강요한 대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라는 친일 단체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행동과 말을 하는 것. 조선어학회 회원들은 오직 사전을 만들겠다라는 이 일념으로 이런 굴욕까지 참아했습니다. 이런 수모와
굴욕을 견디는 동안 시간을 번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그래서 시간을 벌고 네, 있었죠. 조선어학회의 사전 원고는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다행이다. 그런데 이런 눈물겨운 노력에도 일제는 조선어학회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조선어 사전 편찬의 발목을 잡는 사건은요, 아주 엉뚱한 데서 터집니다. 엉뚱한데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1942년 3월) 사건은요, 함경남도의 한 기차역 대합실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청년 박병엽이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기차에서 내리는 승객들을 검문하기 위해 와 있던 일제 형사, 이 한복 차림의 박병엽을 수상쩍게 여기면서 말을 겁니다. 아나따와 너래다? 형사 이 기분 나쁜 말투. 너 누구냐? 라는 질문이었죠. 박병업도 퉁명스럽게 받아칩니다. 나 박병업이요. 이 짧은 대답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짧은 대답에서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게 일본말로 해야 되는데 한국말로 그렇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당시 일제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조선어를 못 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압적인 창씨 개명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황. 헐. 창씨 개명 야. 이름을. 자, 일본 형사 딱 생각했겠죠. 이자는 국어를 쓰지 않는 데다가 창씨 개명도 하지 않았으니 이거 대일본족에 반항하는 불온한 조선임 틀림없다. 즉시 이 박병엽을 경찰서로 연행해서요, 신상을 캐묻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병엽을 끌고 그의 집에 가서 가택 수사까지 진행한 겁니다. 뭐라도 찾아내가지고 이거 꼬투리 잡아야 되겠다, 이런 작심을 한 거죠. 그런데 꼬투리가 될 만한 게 안 나와요. 다행이네요. 안 나와요. 다행이다. 안 나왔어. 자, 그러면 형사들이 그대로 포기할까요? 이제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뭐. 형사들은요, 박병엽이 안 나오니까 박병엽의 조카 박영희의 물건까지 뒤집니다. 당시 그 조카 박영희는요, 중학생이었어요. 중학생. 아이고. 일제 경찰 이거 심했네. 악랄합니다 지금, 그죠? 그 중학생 그 뒤져서 뭐가 나왔겠습니까? 형사들이 챙긴 건요, 그냥 박형이 그 서랍에서 발견한 일기장 2권이었습니다. 아니, 중학생 일자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 좀 봐요. 무슨 일본 경찰은 뭔가를 찾아냈습니다. 뭐가 일기장에 뭐가 나온 거야? 나왔어요. 이게 뭐였을까요? 이현 씨 한번 읽어주시죠. 오늘 국어를 썼다가 선생님한테 단단히 꾸지람을 들었다. 자, 무려 2년 전 일기장에서 발견한 이 문장. 국어를 썼다가 혼났다는 겁니다. 자, 이때 국어는 뭐라고 했죠? 이때 국어가 일본어. 근데 국어를 썼는데 혼났다. 일본어를 썼는데 혼났다. 일본 형사 그거 보고 이 선생님 잡아드려야겠다. 당연하죠. 학생들에게 조선어를 국어로 생각하도록 민족의식을 심어준 교사 누구냐? 이 문제의 선생을 잡아들여야겠다고 일제 형사는 마음먹습니다. 자, 근데 이게 몇 년 전 문장이라고요? 2년 전.
무려 2년이나 된 일을 꼬투리 삼기 시작한 겁니다. 진짜 정말 탈탈 털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게다가 형사는요, 박영희뿐 아니라 이 일기장에 자주 등장하는 그 동급생들까지 연행한 다음 취조하기 시작합니다. 어린 학생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 이름 3글자를 대고 맙니다. 바로 정태진. 정태진. 이 정태진이란 인물은 누굴까요? 어학회 사람인가요? 선생님? 맞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조선어 학회 회원이었던 겁니다. 아이고야. 이때 정태진의 신상을 파악한 일제 형사들. 이거다. 잡았다. 잡았다. 이거다. 어떻게 이렇게 이어져 오지? 그러니까요. 그 기차 거기서 이렇게까지. 자, 이제 일제 형사는요, 경성에 있는 정태진에게 지금 당장 함경남도 경찰서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면서 연락합니다. 그렇게 1942년 9월 5일 정태진은 경성에서 함경남도로 먼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함경남도 홍원경찰서에 도착한 정태진은 깜짝 놀랍니다. 자신이 증인이 아니라 네. 피의자라는 겁니다. 증인으로 나오라고 했는데. 네. 거짓말이었나? 자, 형사들이 말한 정태진의 혐의, 그 혐의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 자, 흔히 독립운동가들에게 뒤집어 씌우는 혐의가 대개 치안유지법 위반이었습니다. 일제 형사들은요, 조선어 학회에서 사전을 만드는 정태진을 독립운동가에 준하는 위험 인물이라고 파악했던 겁니다. 이후 정태진 어떻게 됐을까요? 어우. 바로. 아니 이미 왔으니까 잡힌 건 잡힌 건데 고문 엄청 당하고 막 그런 게 아닐까? 그렇죠. 맞습니다. 20여일 동안 계속해서 고문합니다. 결국 20일 동안 이 고문을 받은 이 정태진은 정말 초주검이 됩니다. 계속되는 악독한 고문을 못 이긴 정태진은 결국 일제 형사들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조선어 학회가 독립을 원하는 민족주의 단체요 라고 자백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어 학회의 그 꼬투리를 잡아낸 일제 형사들, 자, 이제 이들이 향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조선어학회. 그렇죠. 정태진이 잡혀간 지 26일이 지난 1942년 10월 1일. 늘 그랬듯이 조선어학회 회원들은요, 막바지에 이른 사전 편찬 작업으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이나 되어서야 겨우 퇴근하면서 집에 들어선 그때 일제 형사들이 퇴근하는 그들을 갑자기 잡아들인 겁니다. 퇴근할 때. 네. 자, 그리고 이때 잡혀간 건요,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의 소나기에 뺏긴 이것 뭐였을까요? 말모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뺏긴 거야? 다 해놨는데. 그러니까요. 어떡해. 이 외에도요, 사전 관련 자료와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일기장, 이극로의 수첩까지 모조리 압수당하고 맙니다. 거의 다 왔는데. 아니 자, 그리고요, 압수한 자료에서는요, 후원자들의 명단마저 나옵니다. 아이고야. 그렇게 일제 형사들은요, 전국을
이집도 수색했고요. 조선어학회 회원과 후원자들 포함해 모두 33명을 검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일행은 그 심한 고문을 계속 당하는 한편 폐가 멍이 들어가고 사지가 쑥쑥 쑤시어 죽음이 눈앞에 직면하여 있을 뿐이요 살아날 까망은 아주 막연하였었다. 자, 그러니까 원하는 내용을 자백할 때까지 끊임없이 고문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재심 결과에 희망을 잃고 낙심했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석방이 됩니다. 모르지? 바뀔 리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석방? 우리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복. 맞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재심 결과에 실망하고 있던 도중 광복이 찾아왔고요. 이틀 뒤인 8월 17일 함흥형무소에 수감됐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석방된 겁니다. 와. 살아서 옥문을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겠죠. 그런데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정말 이 몸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찾아야 할 게 있어요. 지금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맞아요. 그게 뭘까요? 원고. 원고. 사전 원고. 광복을 맞이하고 이제는 진짜 하루빨리 사전 편찬하는 일만 남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찾은 조선어학회 사무실에서 원고의 흔적은 아이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죠. 원고라도 있으면 그래도 다시 빠르게 뭔가 진행할 텐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아. 정말 이 갑작스러운 광복과 함께 일제에게 뺏긴 사전 원고의 행방이 묘연해지고 만 겁니다. 자그마치 1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이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요. 광복한 지 24일이 지난 1945년 9월 8일 조선어학회 사무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전화가 걸려온 곳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 기차. 서울역. 서울역. 네. 여기 서울역이죠. 서울역. 맞습니다. 바로 서울역. 1945년 당시엔 경성역이었거든요. 네. 전화는 바로 이곳 경성역 역장으로부터 걸려온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여기? 경성역 창고에 조선말을 풀이한 원고 뭉치가 한 무더기 있어요. 와서 한번 빨리 확인해 보세요. 경성역 창고에 조선말을 풀이한 원고 뭉치가 있다? 사전의 원고를 찾은 겁니다. 자, 이 사전 원고를 찾은 조선어학회 회원들의 기분 어떻겠습니까? 기분 알 거 없고 일단 출발이죠, 바로 그냥. 당시 상황이 남아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사람 따라 말까지 옥살이 창고에 갇혔던 우리 사전 천일하에 해방된 원고 조선어학회 일동의 대환희. 와, 진짜. 자, 이 사전 원고를 되찾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던지 와. 신문에 기사까지 실린 겁니다. 와. 안 실리겠습니까? 실려야죠. 아유, 그럼요. 경성역 창고에는요 400자 원고지 26,500여 장 분량의 사전 원고가 고스란히 놓여 있었던 겁니다. 와. 찾으시는 게 이게 맞지요?
그렇게 3년간 모진 옥살이와 시련을 견뎌낸 조선어학회 회원들과 사전 원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런데 의문이 좀 생기지 네. 않습니까? 큰 거예요. 왜요? 창고에.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냥 다 태울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바로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재판에 불복해서 냈던 바로 그 재심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네. 바로 1심 판결은 함흥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죠. 근데 재심을 하니까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맞죠. 네. 그 증거로 써야 되겠네요. 재판 증거물이니까. 예.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원고 뭉치가 잘 보존이 됐겠어요? 버려졌겠어요? 버려진 겁니다. 경성역에 그냥 버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찾게 된 겁니다. 자, 이 조선학회 회원들은요, 원고를 되찾은 흥분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붓을 듭니다. 그리고 1929년 시작된 사전 편찬은 약 18년 만에 조선말 큰 사전 제1권을 출간하면서 첫 결실을 거두게 됩니다. 자, 이후 한글 학회로 이름을 바꾼 조선어학회. 1957년 전체 6권에 이르는 큰 사전을 완간하게 된 겁니다. 사전. 와. 진짜 오래 걸렸어요. 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국어 사전의 시작이 된 겁니다. 살얼음판 같았던 일제강점기. 우리 말과 글을 지켜낸 숨은 영웅들. 그리고ここに重要なる南寺新民に次ぐ秦は帝国政府を応じて米英四蘇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 자, 이게 지금 8월 15일 12시 일왕이 했던 방송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나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데요. 뭐라는 건지 모르겠네. 일단 지금 번역된 내용을 읽어봐도 지금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어려워요. 맞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의 이 반응 1945년 8월 15일 그 당시를 살던 조선인들도 똑같은 반응이었던 거예요. 당시 조선인들도 일왕이 이야기하는 이 방송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겁니다. 태극기 행렬도 없었던 8월 15일 이날의 광복을 독립운동가 함석헌 선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해방의 순간이 찾아왔건만 당시를 살아가던 대부분의 조선인들은 해방이 온 줄도 몰랐던 겁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구나. 되게 짠하네요. 다들 막 집에 돌아가서도 오늘 아침에 뭐 이상한 라디오 들었는데 뭔 말이야 서로 막 이렇게 밥 먹으면서 얘기를 했겠네요. 진짜. 맞습니다. 너무 예상과 너무 다르다. 그죠? 너무 달라. 자, 그렇다면 생각지도 못한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광복의 날 8월 15일. 자, 그런데요. 이때 초비상이 걸린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보시죠. 이 건물 뭔지 아세요? 예. 어떤 건물인가요? 조선 총독.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조선 총독부. 자, 그런데요.
근데 이 사진 유심히 보다 보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분노가 치미는 사진입니다. 앞에 있는 건물, 네. 이 건물이 뭐죠? 이거 어?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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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이잖아요. 그럼 네. 그 뒤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원래는 궁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어떤 궁? 경복궁. 경복. 경복궁. 그러니까 일본은요, 조선의 임금이 나랏일을 보던 경복궁 근정전 앞에 떡하니 이렇게 조선 총독부를 세웠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 심장 같은 곳인데 거기에 탁 꽂아서 중심부에. 하는 것처럼.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박이다. 조선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치욕적인 건물은요, 광복 후에도 정부 청사,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다가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으로 광복 50주년인 1995년에 이르러서야 철거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5년 전이니까 얼마 안 됐네요. 네, 아 그래요? 이거 얼마 안 돼. 얼마 전까지 있었다고요? 네. 해방되고 나면 당연히 일본인들을 상대로 조선인들이 보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조선 총독부가 처음으로 도움을 구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도움을 구할 데가 있어요? 일본에 도움 구하는 거 말고는 방법 없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연히 일본 정부였죠. 일본이 정말 항복을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답도 오지 않는 거예요. 패전을 앞두고 극도로 혼란스러운 일본 정부는 조선 총독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지침은커녕 일본이 항복을 결심했다는 소식조차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공식 루트가 아닌 대외 비공식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일본의 패전 사실을 파악한 조선 총독부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조선인들의 분노를 통제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와 같은 존재, 그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당시 조선인들로부터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던 독립운동가였던 겁니다. 아 그래요? 조선 총독부는 식민 통치 내내 이 그들의 철저한 감시와 고문을 감당하며 수만 번 마음 편히 쉴 수 없었던 독립운동가들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부탁하면서 매달리기로 한 겁니다. 그 독립운동가는 누구였을까요? 일본이 선택한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로 몽양 여운형이었습니다. (8월 15일) 오전 8시경 조선 총독부의 2인자인 엔도 정무총감 앞에는 여운형이 앉아 있었습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おかわりございませんか。ええ、俺が何故だ。さあ、どうぞ。 여운형과 마주한 엔도는 상상치도 못했던 말을 꺼냅니다. 이제부터 우리 일본인의 생명은 당신에게 달려 있어.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일본군이 무사히 빠져나갈 때까지 치안 협조를 해달라는 조선 총독부의 부탁.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좀 살려달라. 근데 선생님, 네. 이런 부탁을 들어주는 게 맞는 건가요? 그동안 당했던 걸 생각하면 아 진짜. 이제 기회다. 혼 좀 나봐라라고 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경으로 엔도와 마주했을 여운형은
조선 총독부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갑작스러운 광복을 앞두고 극도의 혼란을 걱정한 여운형은 유혈충돌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막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운형이 조선 총독부의 부탁을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준 건 아닙니다. 지금 일본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예요? 안전에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본인의 안전을 대가로 5가지 조건을 요구합니다. 자, 어떤 조건이었는지 한번 화면 보시죠. 정치범과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이 정치범과 경제범은요,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식민 지배라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범죄자가 될 리 없는 사람들이었겠죠. 여운형은 억울한 이들의 석방을 첫 번째로 요구합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요, 3개월간 식량을 보장하라. 당시는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식량과 생필품의 보급을 조선 총독부에서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이 조선 총독부가 갑자기 손 딱 놓아버리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이 정상적인 체제를 찾을 때까지 식량 배급 문제를 책임지라고 요구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치안 유지와 건국을 위한 정치 활동에 절대로 간섭하지 말라. 네 번째, 청년과 학생을 조직 훈련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5번째, 근로자와 농민을 건국 사업에 동원하는데 간섭하지 말라. 요약하면 조선인들의 치안과 건국을 위한 독자적인 활동을 앞으로 절대 방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 그렇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5가지 조건을 들은 엔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일단 알았어. 해줘야죠. 본인이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거부할 이유도 겨를도 없었습니다. 바로 5가지 조건 수락합니다. 그리고 엔도와의 회담을 마친 여운형은 8월 15일 그날 저녁 6시 종로구 개동의 2층 양옥집에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라는 조직을 발족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8월 16일 오전 11시 무렵 이곳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애타는 마음으로 굳게 닫힌 철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맞아. 바로 일제히 잔인한 고문이 자행되었던 서대문 형무소 바로 그 앞입니다. 혁명동지 환영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웅성거리는 군중들. 기억나시나요? 전날 여운형이 엔도에게서 받아낸 첫 번째 요구 조건. 정치범, 경제범 석방하라. 그렇죠. 서대문 형무소 앞 큰 길에서 독립문까지 석방을 기다리는 환영 인파로 꽉 차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맞이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언제까지고 열리지 않을 것 같던 옥문이 열리고 독립운동가를 포함해 억울하게 수감됐던 조선인들이 무리를 지어 나옵니다. 다 나온. 부축을 받고 나오는 등이 굽은 사람에게 여인과 3명의 아이들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달려갔다. 바로 옆에서는 불구가 된 노인에게서 아들의 젊을 때 모습을 어렵게 알아본 어머니가 울다 웃다 하였다.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아서 다시 만났다는 감격으로 여인과 아이들은 달려가 한 남자를 얼싸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문에 시달려 등이 굽고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몸이 상해버린 상태였죠. 그리고 그 옆에는 길고 혹독한 수감 생활로 불구가 된 채 바짝 늙어버린 아들을 겨우 알아본 어머니가 통곡하며 맞이하는 모습. 석방된 사람들은 모두 오랜 옥살이로 안색은 창백하고 뼈에 가죽만 겨우 달라붙어 앙상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는 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지만 막상 그 모습을 마주했을 때는 진짜 눈물이 마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노인이 돼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서대문 연구소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다 웃다 하던 이들은 곧 한 무리가 되어 함께 만세, 만세를 외치면서 광화문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거리를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내다본 사람들은요, 수많은 인파와 광복의 기쁨을 적은 깃발을 보고 뛰쳐나오면서 하나, 둘 만세 행진에 합류하면서 함께 만세를 외칩니다. 자, 그리고 만세 행진은요, 점점 더 그 덩치를 불려가면서 광화문에서 종로로, 종로에서 남대문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간의 울분을 토해내듯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말 악을 쓰면서 마음껏 만세를 부릅니다. 어쩌면 참 이 가슴 벅찬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8월 16일 이 같은 만세 행진은 전국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광복의 기쁨으로 한반도가 떠들썩했던 8월 16일 오후 3시 10분 라디오에서는 한 번 더 조선인들을 감격하게 만드는 멘트가 흘러나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16일은 이제 진짜 뭔가 정식적으로 뭔가 여운형 선생님께서 직접 뭔가 했을 것 같아요. 조선말로 딱 했을 것 같아요. 정식적으로. 맞습니다. 새로운 조선으로 나아가기 위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사실이 공표가 된 겁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 조선 총독부의 검열 탓에 조선에 유리한 소식을 알린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언론의 자유가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8월 15일 이후 총독부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가 되면서 이날 처음으로 조선인에 의한, 조선인을 위한 방송이 흘러나온 겁니다. 광복 3일째인 8월 17일. 당시 유일한 조선어 신문이었던 매일신보의 일면 기사. 이날의 머리 기사 한번 보시죠. 호해의 정신으로 결합. 우리 광명의 날을 맞자. 당시 신문을 보면요, 이 광복을 맞이한 조선이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 있었는지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민족 해방의 사자후, 우리들 이상의 낙토 세우자라는 여운형의 연설이었습니다. 와, 조선인들에겐 정말 희망적인 내용이었죠. 광복을 맞았으니까 이 정도는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죠? 나 이런 신문은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보고 또 봐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요,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문에 이 기쁨에 취해 있던 조선인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할 만한 충격적인 기사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경거망동을 삼가라. 경거망동을 삼가라. 그러니까 야 너도 조심해 이거잖아요 지금. 네. 아니 이 분위기에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런 단어를 쓸 타이밍이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네. 이 기사 누가 냈을까요? 그 주체는 바로 일본군이었습니다. 일본군이 조선을 향해 경거망동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시위운동 일체 불허. 민중들은 절대 자중하라. 그리고 인심, 창란, 치안 방해는 단호 조처. 무슨 말일까요? 당시 일본군이 조선인들의 만세 시위를 금지하면서 자제를 명령한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지키지 않았을 때는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 이거 협박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자, 단호한 조처. 무슨 말일까요? 바로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말입니다. 아니, 독립된지 해방된지 몰라요, 이분들? 진짜 지금-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도 지금 은행 가고 난리 나고 무섭다고 덜덜덜 떨면서 저런 기사를 낸 건데 뭐 이런 기사를 왜 낸 거예요? 네. 조선 총독부와 여운형이 합의한 지 불과 3일째 패전한 일본군이 갑자기 이런 기사를 낸 이유.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은요. 조선 총독부와 함께 이 식민지배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조선 총독부는 지금 여운형과 합의를 하고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군은 미처 조선 총독부의 전략을 몰랐던 겁니다. 다음 날에서야 이 충격적인 사실을 파악한 일본군의 참모들은 격분합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일을 군과 사전 상의도 없이 벌일 수 있단 말인가? 당시 조선 주둔 일본군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한 건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연합국이지 조선이 아니다. 우리가 무사하게 귀환하려면 우리가 무장을 유지한 채로 조선인들을 여전히 억압하고 통제한 상태에서 귀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8월 17일 오전 10시 장총에 대검을 꽂은 일본 군인들이 다시 방송국을 장악합니다. 방송국은 이 시간부터 일본군이 접수한다. 점령한 곳의 주민은 포로나 마찬가지 처벌을 받는 게 통상적이다. 일본군은요, 언론을 통제해서 다시 조선인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조선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선인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퍼져가는 이 광복의 기쁨과 희망을 꺾고 일본의 영향력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던 것이죠. 일본군의 언론 통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군은요, 조선인들에 대한 경고 수위를 점점 높여갑니다. 무장한 일본군이 언론사는 물론 경성 곳곳을 점거했고요. 종로 일대에는 무려 일본군의 기관총까지 설치가 됩니다. 와, 싹 장악했네, 진짜. 이제 막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 시작한 광복 며칠 만에 일본군이 다시 경성을 장악한 겁니다. 뭐야. 또 한편으로는 뭐야, 잠깐 우리가 꿈이었던 건가? 다시 불안한 마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닌가, 광복이 아닌가 싶겠죠. 일본의 반항심이 있어 보이면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헌병. 이 광복 직후 2,600여 명 정도였던 조선 주둔 헌병이 약 한 달여 만에 6배가 넘는 16,000여 명까지 늘어납니다. 한 달 만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헷갈려서 저희 해방 직후를 보는 거 맞죠? 그러니까.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런 일인 줄 생각도 못했는데. 그죠? 예. 일본 헌병들이 다시 장악한 한반도는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광복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일본 해상에서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1945년 8월 24일 오후 5시 20분쯤 꽝! 하는 귀를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일본 부근 해상에서 배 한 척이 폭발합니다. 배의 중앙이 쩍 갈라지면서 가운데부터 서서히 침몰하기 시작했고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대로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문제의 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길이가 무려 108m나 되는 거대한 일본의 수송선 우키시마호였습니다. 엄청 큰데요? 자, 그런데요.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 배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요? 맞아요, 저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한국으로. 그러면은 해방 사실을 알고 가족들 모아서 한국으로 오던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인가요? 맞습니다. 바로 조선인들. 일본에 끌려갔던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낯선 일본 땅에 끌려와가지고 수년 동안 이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조국의 광복과 고향에 돌아갈 날을 기다리던 조선인들은 8월 15일 드디어 꿈에나 그리던 광복을 맞이한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드디어 광복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몇몇 조선인은요, 얼마나 기뻤는지 정말 이 출발 며칠 전부터 부둣가와 길가에서 노숙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배는요, 조선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히 들어찹니다. 드디어 출항하는 날. 그렇게 8월 22일 우키시마호는 조선인들을 가득 채운 채 부산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틀 뒤 이 우키시마호는 일본 해상에서 폭발하고 만 겁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승선 정원이 4,000명인 이 배에 최소 정원의 2배 이상이 탔다고 합니다. 8,000명, 9,000명, 10,000명. 빨리 가고 싶었던 거죠. 이 조선인들을 태운 귀국선 우키시마호는 대체 왜 폭발했던 걸까요? 왜 폭발하지? 저렇게 큰 배는 이 발표 내용 사실일까요? 아닐 것 같아요. 여기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일본의 주장대로 기뢰 때문에 배가 침몰했다면 구멍이 어떻게 뚫려야 할까요? 선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바퀴 터지. 네, 외부에서 네. 이렇게 된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훗날 인양한
우키시마호 바닥의 구멍은 선체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뚫려 있었습니다. 안쪽에서 바깥으로? 네. 그럼 이미 실려져 있던 거 아니에요? 안에서 터져가지고 그 쇠가 바깥으로 휜 거잖아요. 맞습니다. 폭발이 배 내부에서 있었다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일본 측의 주장과는 달리 일본 해군이 의도적으로 조선인들이 탄 배를 폭파시켰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니, 이 침몰한 선체를 인양을 합니다. 9년 만에. 9년 만에 하지 않다가 일본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이 우키시마호를 끌어올렸을까요? 1954년에. 54년에? 왜 갑자기? 그러게요. 9년 만에? 바로 1950년부터 53년 6.25 전쟁 네. 있었잖아요. 전쟁 후 피폐해진 한국에 이 철을 팔기 위해서였습니다. 희생자들의 유골 수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철 회수를 목적으로 인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팔려고 그 전쟁 때 말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팔려고 이렇게 꺼낸 거예요. 인명 수습이 아니고. 네. 타국에 강제 동원돼 수년간 노역에 시달리다가 조국으로 돌아갈 기쁨에 부풀어 있던 수천 명의 조선인들은 죽어서도 끝내 광복된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못한 겁니다.